예, 안녕하세요. 행정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쪽에서 데모를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데모 한 소리를. 한남운수가 좀 문제가 좀 많죠. 한남운수 우리 운수사업 면허와 관련돼서 좀 살펴볼 수 있고.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법은 다른 과목은 이제 다 이렇게 민법이나 형법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연결성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데, 행정법은 이제 헌법이랑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뭐 과목이 일단 다르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좀 분리가 됩니다. 근데 일단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이제 행정법 때문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다. 그런 대로 선방했다. 이게 이제 제 최소한의 소망이라면, 최대한의 소망은 이것 때문에 합격했으면 좋겠다. 그죠? 행정법의 고득점에서. 이런 걸 이제 제가 최대한의 희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저번에 제가 이제 좀 제가 늦게 올렸죠. 안건을.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제 행정법이 지금 뭐 시간이 달랑달랑하죠. 그죠? 벌써 뭐 좀 이게 마지막 과목이라 해서 부담이, 제가 혼자 한 과목 한다고 마지막으로 떨어뜨리는 것 같은데 상당히 지금. 그래서 일단 암기 단문을 4일,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단문 위주로 해서 4일간 정선 교수님 걸로 할 건데, 그걸로 이제 대부분 보시니까, 그죠? 그걸로 보시니까. 근데 그걸 또 너무 믿을 건 아니죠. 우리 그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는 안 그렇지만 예전 문제 보면은 그 목차로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좀 내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일단 암기로 일단 다문을 4일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케이스 이제 6일. 근데 케이스집이 사실 안 사고 싶었는데 또 안 사고 하면 또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혹시 헌집방 가서 구책이라도 어떻게 하시던가, 아니면 정 안 되면 뭐 쓰지 뭐. 그죠? 합격하는데 뭐 4만 원 쓰지 뭐. 자, 예? 이런데 돈 아끼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1년 더 하느니 이번에 끝내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단문할 것이, 지금 정선 교수님 새 책 보니까 단문이 165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에 16개씩 하면 되겠네요. 미쳤어? 그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여기서 제가 줄였습니다. 그래서 72개 정도로 제가 좀 대폭 줄였어요. 어제 이렇게 보니까. 근데 어떻게 줄였냐면, 기출문제가, 우리는 이제 이번에 시험 문제가 법행 행정법은 조금 쉬워졌죠. 그러니까 민소나 형소 이런 것보다는 조금 쉬워져서, 뭐 물론 다른 것도 좀 쉬워진 경향이 있지만, 최근에 동차로화되면서 행정법이 특히 조금 더 쉬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가 있으면 기출문제 앞뒤 있죠. 연결되는 것들, 그죠? 요런 식으로 해서 단문을 좀 걸렀어요. 그렇게 하니까 72개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최근 판례나, 그 다음에 최근 기출문제에 영향이 있는 거 또 역시 골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오늘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72개고, 내일 그러니까 목금토요월은 목금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단문 끝나니, 그래도 월요일 날은 이제 봐야 되니까 이때는 단문만 시험 보겠습니다. 어떻게? 2개씩. 그래서 단문 2개를 어떻게 하냐면 8시 40분부터 9시 10분까지 딱 30분만 드릴 거예요. 실전 해보신 분은, 경험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단문 쓰는 시간 이것도 많죠. 그죠? 케이스 보통 1시간 반 정도 풀고 나머지 30분 정도 이렇게 화다닥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이거 물론 단문부터 화다닥 쓰면 이제 케이스는 날리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얘기하면서 미리 죄송하지만 이제 최악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미리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교부분께서 좀 바쁘시겠지만 8시 40분에 이렇게 적어주시고 9시 10분 되면 다 뺏을 거예요. 막 싸워도 돼. 실전처럼. 주먹 따지 마시고. 자, 그렇게 해서 하여간 최대한, 그러니까 늦게 오시면 한 문제만이라도 최소한 15분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냐면요. 최대한 행정법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실전 감각 좀 올리자. 그 다음에 처음에는 단문 보고 단문에 관련된 케이스를 풀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에서 심화로 들어갈까 했더니, 이렇게 되면 행포가 생겨, 행포. 그죠? 행정법 포기자 속출하는 원이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단문으로 끝까지 갈 거예요. 단문에서 4일을 가는,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로 6일간. 그죠? 케이스 하루에 한 7개, 6개 정도 풀 건데, 그럼 벌써 한 40개가 넘어요. 40개면 뭐, 행정법 너무 많이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사실 2회독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이 아직 없으신 분들이 좀 있으셔서, 그런 분들 생각하시면 일단 그래서 단문을 꼭 좀 먼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화수목금은 케이스. 토요일 날은 뭐 시험 봐봤자 의미 없죠. 그러니까 화수목금 시험 보고, 다음 주죠. 다음 주 화수목금은 케이스를 볼 건데, 하나씩만 볼게요, 하나씩만. 단 30분, 이것도 30분이에요. 또 싸우고 뺏을 거예요. 막 발로 차고 이러면 안 되고, 어쨌든, 이것도 케이스가 무조건 왜 이렇게 한 개를 30분밖에 안 드리냐면, 다른 건 1시간씩 푸셨죠? 그 다른 과목은. 제가 철저히 복습 위주로 할 거예요. 행정법은 일단 자신감의 싸움이거든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 자신감. 그래서 내가 강의하고 다음날 봐서 내가 실제로 써줘야 행정법이 되게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어려운 문제, 처음 본 문제 갖다 놓고 툭 던져놓고 풀어봐라 이러면 웬만한 사람도 못 풀어요. 난 시험장에서는 잘할 거야. 헛소리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자신감 있게 쓰셔야만 행정법이 더 잘 풀려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써야, 이 차는 말 그대로 하얀 백지 여러분이 써야 내야 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으면 제대로 쓰지도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몰라도 이렇게 팍팍 쓰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복수 위주로 할 거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논점을 분석하는 것이 조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30분밖에 안 된다는 거는 어떨 때는 논점 어려운 거 들어가면 30분도 맞아 거의 다 쓰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행정법이 논점 잡기로 문제 나올 확률이 좀 적기 때문에 일단 논점 주는 걸로 생각하시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니까 전날에 본 걸로 30분을 푸는 거니까 이제 어떻게 철저하게 기술적인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내가 전날에 한 것이 내가 들은 대로 흐름대로 이렇게 내가 쓰고 있는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볼 게 뭐냐면 판례가, 우리 주로 이제 판례를 암기하면 되니까 판례 암기가 끝까지 되는가, 그죠? 학설도 물론 있긴 하지만 학설은 우리 법행에서 학설은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되니까, 그래서 판례를 철저하게 내가 다음날 복기해 내는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참 단문 하다 말았는데 아까 72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시험 보는 거는 다음날 8개. 그러니까 하루에 8개씩 해서 그러니까 시험 보는 거는 이렇게 시험 보는 건 8개가 아니구나. 시험 보는 거는 이렇게 4개씩, 그러니까 이걸 4로 나눠서 하고요. 그 다음에 쪽지 같은 거를, 연습장 같은 거 가지고 계셔서 매일 합니다. 매일. 그러니까 이거 시험은 아니고 9시 10분에 시험이 끝나면 30분까지 한 20분에 걸쳐서 전날에 한 단문이 있죠. 제가 하나씩 부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목차만, 내용은 쓰지 마시고 목차만. 그래서 목차만 써보세요. 목차만. 그래서 안 써지면 전날 공부 안 한 거예요. 그죠? 볼펜이 안 움직인다. 내가 봤는데. 가면 갑니다 또. 물론 뭐 딴 거 안 하죠. 그런데 이제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좋아요. 왜? 8개. 내일은 16개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8개, 그 다음 날은 16개. 이렇게 누진 될 거예요. 누진. 실제 이게 암기법입니다. 이거. 제가 이거를 상법할 때 예전에 한번 했는데 다른 과목은 못했어요. 이 암기법을 너무 늦게 알았어.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해보니까 좋아요. 목차 암기할 때 최고입니다. 그래서 16개니까 그 다음 날은 뭐 또 18개도 계속해서 마지막 날은 이제 72개에서 72개를 그럼 이거 봐요? 미쳤어 또? 목차만 보고 끝나? 아니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제가 보통 하루에 보통 목차하면은 한 6개나 7개 정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전체 보험에서 툭툭툭 찍어서 할 테니까 목차만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암기가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철저하게 암기 위주로 가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해가 어딨어. 여러분이 보통 여러분 단계면 암기하는 순간 이해가 됩니다. 그죠? 미안합니다. 자,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다 암기하는 순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완전 생기초, 법학 생기초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암기하면서 보통 거의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철저하게 여러분이 또 이해하는 거에서 끝나면 진짜 다음날 암기 안 됩니다. 뭐 써보신 분은 뭐 너무너무 잘 아실 거니까. 그래서 단문만은 최소한 정복하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누적제로 갈 거예요. 누적제로. 그래서 쪽지 시험은 그러니까 전날에 한번 이렇게 복습하실 때 그래서 아침에 강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점심에 복습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오늘 같은 날은 저녁이 시간이 남아요. 그죠? 그럼 뭐 어제 형소 하다 마신 거 이렇게 복습할 거 있으면 좀 정리하시고 내일부터는 바쁘죠. 그죠?
이제 이걸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점점 누진이 되거든요. 나중에는 막 케이스 볼 시간도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하여간 계속.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하냐? 오늘 8개 봤죠? 그럼 다음날 일단 새로 배운 8개를 주로 공부하실 때 그 전날에 했던 8개 이겼죠? 이것도 다시 한번 또 보셔야 돼요. 계속. 공부는 처음부터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는 앞에 부분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한 8일 정도 지나면요. 여기를 진짜 외우지 말래도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죠? 그 이제 결국 암기가 안 되는 게 이제 뒷부분에 있는 게 좀 암기가 안 돼요. 왜냐면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좀 약해지긴 한데 어쩔 수 없어. 어쨌든 7일까지는 살릴 수 있다. 이거 8일까지는. 그렇게 해서 단문을 최소한 정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일단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2번을 돌리되 사실 열흘 처음에 강의 열흘 준다고 해서 깜짝 놀랐고 미쳤냐고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열흘 주면 나보고 지금 다 같이 죽자는 거냐 뭐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결국 여러분한테 이제 2회독할 시간을 주라 이거 아닌가 싶어요. 그죠? 원래대로 하면 이제 5일, 7일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해서 이제 2번 돌리는 게 좋긴 한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뭐 열흘씩 준 거 봐서 이제 다른 과목은 이제 연결되는 게 있으면 괜찮지만 행정법은 또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행정법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뭐 여러분도 실제로 해보시고 저도 경험에 근거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행정법 한 다음 주에 이제 그 가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아실 거야. 이렇게 하면 좀 그 암기 확실히 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은 그렇게 말씀드렸고 어쨌든 내일 그럼 내일 뭐 준비해요? 오늘 단문한 거 내일 저 시험 2개 보시고 그 다음에 쪽지해야 할 거 준비하니까 결국은 단문을 하나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뻑뻑합니다. 8개 오늘 8개가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8개가 아니라 이제 기출문제 기준으로 해서 8개지 오늘은 우리가 몇 개를 할 거냐면 단문을 18개를 할 겁니다. 미쳤냐 이러지 마시고 야 165개 지금 72개 주려는데 지금 장난 그죠? 이거에서 지금 하루에 18시간 해서 4일에 4일 금방 끝나요. 그죠? 근데 이제 단문 계속 이렇게 눈으로 익히시면서 여러분들이 비슷하고 다른 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단문에서는 그리고 단문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단문 같이 공부하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내용만 설명 아무 의미 없죠. 그래서 단문에다가 살붙이기를 연습할 거예요. 살붙이기. 그러니까 이제 정성훈 교수님 단문집은 여러분이 정리하지 않은 단문은 자기 거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얇은 거 이거 못해? 그죠? 근데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전혀. 이거를 내 걸로 만들려면 목차도 여러분이 나름대로 손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복습하실 때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새 지금 정 교수님 철저하게 실전으로 하니까 의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서로 바꾸든가. 그래서 의, 근거, 필요성 이런 식으로 세목차도 달아주는 거. 이걸 어떻게 비교하시냐면 정성훈 교수님 단문집하고 우리 시무거 기출문제 이따 단문 같이 비교할 거거든요. 그러면 단문의 차이점이 뭐라는 게 확실히 보여요. 그러니까 정성훈 단문집은 완전 기본 형태입니다. 기본 형태. 말 그대로 그냥 교과서를 그냥 갖다가 찍어 바른 거예요. 근데 시무거 기출문제집은 거기에 대한 응용이에요. 단문이 또 2개가 있어요. 기본하고 응용. 그죠? 근데 여러분은 전부 모든 단문을 시무거처럼 만들어 두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이 그 작업을 하려면 여러분이 저녁에 공부하실 때 여러분이 보던 기본서도 보시면서 이렇게 살붙일 수 있어요. 어디선가 들은 말 다 갖다 이렇게 넣고 여러분이 그걸 줄였다 뺐다 여러분이 그걸 조절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따 제가 그걸 좀 설명을 같이 해드릴게요. 그래서 단문 살붙이기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기 거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빠요. 지금 18개면 1시간당 5개씩 해야 돼. 그죠? 오늘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이제 아무도 못 나가게 하고 한 8시까지 하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강의한다고 보다 여러분이랑 같이 스터디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부담 없이 같이 하시되 역시 계속 중요한 건 내가 실전에서 이걸 써야 되니까 그죠? 꼭 그 작업을 염두에 주셔서 시무거처럼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물론 시무거 꼭 또 잘 된 건 아니지만 시무거 단문하고 나머지 단문을 비교해 보시면 확실하게 차이점이 느껴져요. 물론 시무거도 잘못된 거 있으니까 그건 또 제가 또 이제 드러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오늘 단문집 4개를 단문집을 지금 4일간밖에 안 보는데 어떻게 하냐면 정성훈 교수님 단문집 일단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관련된 기출문제 있죠. 우리 기출문제 중요하니까. 그래서 기출된 거 반복된 거 있더라도 역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보고 이거 바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같은 제목으로 두 개를 볼 수도 있어요. 그때 물론 이제 똑같다 보진 않겠죠. 차이점만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최종판은 여기 시무처럼 말하자면 단문을 자기 거화 시켜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내일 일단은 일단 오늘 공부한 거 18개 중에 이제 2개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쪽지로 16개를 준비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엄청난 수건 사업을 지금 할 거니까. 대신에 내일 쓰실 때는 목차만 쓸 거예요. 목차만. 그리고 30분 시험 시간 드린다고 그랬죠? 이것도요. 시간이 바로바로 나와서 암기하고 와서 쓰지 않으면요. 30분 내에 2개 다 못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와서 앉아서 가방 풀고 앉아서 논 좀 딱 보고 후다닥 목차. 그러니까 암기가 되는 분은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럼 그런 분들은 그럼 가만히 있어? 5분 됐으니까 야 나는 25분 놀자 이러지 마시고 그러신 분은 암기 확실히 되시고 살도 좀 붙이시고 판례 좀 써보고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뭘 좀 하시고요. 그죠? 시험 볼 때 참 다 써야 되고 시험 볼 때 참 다 써야죠. 저기 할 때 목차만. 시간이 없으신 분은 목차라도 일단 쓰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22일 날은 이제 뭘 할 거냐면 그 3년치 있죠. 변호사 시험, 그 다음에 사법 시험, 그 다음에 행정고시. 행정고시는 올해 건 좀 그렇고, 하여간 올해 거 하든지 할까 말까 하는데, 어쨌든 하여간 3년치 분량으로 기출문제 논점을 정리해서 단문집하고 비교해서 빠진 거 있으면 같이 좀 보고 이럴 테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하시고, 그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차는 이제 찍기죠, 찍기. 그죠? 찍어서 그거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눈 한 번 더 가게 하면 이제 그게 눈에 발라지면 이제 시험장 가서 나왔다 그러면 이제 되는 거죠. 그죠? 1차하고는 달리 이제 2차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험 있으신 분들은 집에 와서 복습하실 때 케이스도 좀 뭐 보시든가. 단문만 했으니까 난 꼭 단문만 해야지. 나머지 시간 놀자. 이러지 마시고, 경험 있으신 분은 케이스도 좀 보세요. 그냥. 근데 이제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은 그냥 제가 하신 대로만 따라가십시오. 그냥 제가 한 대로. 그래서 그렇게 해도 2회도고 2회도를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정성 교수님 단문집을 꼭 이 단문집을 안 하시고 다른 단문집을 가지고 계신 분도 그러면 이제 어차피 제목만 같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거기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거를 한 70개 조금 더 되는 거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체크하시면 앞으로 그거 위주로 할 거예요. 그거 위주로 4일간.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정성 교수님 맨 뒤에 보면은 흔히 말하는 이거 되게 잘 해놨던데 보니까. 사례풀이 할 때 자주 쓰는 멘트 정리 막 이런 거 있죠. 요거는 그냥 제가 보니까 이거 저는 그냥 뭘 이런 것까지 했었는데 괜찮아요 보니까. 이거 외우세요 그냥. 앞으로 여러분 무조건 다 외우시는 거예요. 그죠? 나와 있는 것 중에 멘트 정리는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뭐 이렇게 정의 있죠, 정의. 정의는 뭐 굳이 여러분이 정의는 근데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가는 거니까 행정법 필수 용어 정리는 여러분이 아시면 X 쳐버리세요. 그죠? 아시면 X 쳐버리고 그다음 멘트 정리도 멘트가 다 정리되어 있다. 그러면 역시 그것도 X 쳐버리시고. 네, 그렇게 해서 멘트 정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나갈 때 한 명씩 붙잡고 얘기할 수 없죠.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일단 뭐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이게 행정법 완전히 경험이 있으신 분은 고득점의 기회로 삼으시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최소한 행정법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 그죠? 그런 식으로 제가 좀 가려고 머리를 좀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최근에 추가된 게 몇 개인데 그게 조세환급 같은 거 있죠? 이게 요새 굉장히 다른 분야의 시험에서는 핫해요. 행정법이나 행정고시나 이런 사시회 쪽에서 조세환급 관련돼서 좀 핫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행정법 기본 파트 영역이거든요. 시험 문제가 지금 그렇게 출제되고 있겠지. 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응용 단계로는 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좀 그렇습니다. 그냥 일단 기본하고 중간 정도까지 확실하게 하시면 돼요. 작년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까지만 확실하게 하시면 고득점 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기본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자, 거기 지금 목차 한번 보죠. 다른 거 없으신 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목차에서 일단 정성윤 교수님 책 가지고 계신 분은 1에서 5까지. 혹시 이 책 없으신 분은 이제 법률유보 원칙, 비례 원칙, 신뢰보호, 그러니까 행정부사 일반 원칙 4개 있죠. 거기에다 이제 법률유보 원칙까지만 추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8번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랑 행정개입 청구권. 기출문제집 그 목차 같이 보셔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이따 어차피 볼 거니까. 그 다음에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있죠. 11번. 그거랑 10번.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그거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지금 이 중에 이제 기출문제가 지금 3번, 8번, 11번입니다. 3, 8, 11은 이렇게 체크해 두세요. 법행 기출문제예요. 그 다음에 법규명령 14, 15, 16은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볼 거니까 14, 15, 16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볼 건데 이거 왜냐하면 논점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법규명령에 혹시 통제라고 나올까봐 제가 된 건데 14, 15, 16은 그냥 그 약간 거의 C급이다. C급. 그 다음에 이제 17, 18. 17, 18은 둘 다 기출입니다. 17번이 2013년이고 18번이 2015년이에요. 작년에 그래서 2015년 행정규칙 형식이 법규명령 나왔을 때 2013년 기출문제 시묵 것이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온 줄 알고 이거 쓴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순간적으로 시험장에서 헷가닥 하는 거거든요. 그 케이스 풀다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서 아차 싶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만. 그 다음에 19번은 하실 필요 없는데 이거는 이제 행정행위 개념이니까 너무 뻔한 얘기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가볍게 체크할 거고요. 그 다음 21번.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기속행위 재량행위. 이것도 이미 정리되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구별하는 그런 케이스 쓸 때 하는 거 말고 이렇게 단문으로 나왔을 때도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허가, 특허, 인가. 25, 26, 27. 허가, 특허, 인가. 이 중에서 이제 다 나왔습니다. 25, 26, 27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인가가 최근에 나왔죠. 인가. 그죠? 인가가 최근에 나왔고. 허가 특허는 이제 예전에 이거 케이스 논점으로 나왔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까 그 얘기 말했구나. 변호사 시험, 사법 시험, 행정고시 중에서 우리 거랑 좀 연관이 더 깊은 게 변호사 시험이에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에서 나오면 논점이 우리 그 단문화, 그죠? 사례 논점이 단문으로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하니까 역시 올해 변호사 시험 문제도 조금. 근데 올해 변호사 시험은 너무 간단하게 나와가지고 사실은 뭐 가짜 쓴 게 나왔죠. 별거 아니죠.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30, 31, 32인데 32가 기출입니다.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독립쟁송 가능성하고 독립취소 가능성 있죠? 그거 나왔어요. 그 다음에 33번은 성결 문제인데요. 요거는 우리 기출은 아니고 사시 기출입니다. 이게. 그죠? 부당이득 이번에 관련돼서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볍게 체크하시고 35번이 우리 기출.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 그 다음에 36, 37, 38, 38-1 하자 관련된 거. 그 다음 39, 40, 41, 40번이 역시 우리 기출. 철회.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꽤 많이 나왔죠. 나올 만큼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46 행정지도 기출문제. 우리 기출. 그 다음 48, 49, 50, 51 전부 기출입니다. 단문도 있고 사례도 있어요. 그 다음 53-1, 53-2 정보공개 관련된 거 있죠. 역시 기출. 대대적으로 몇 년 전에 정보공개법 50점짜리 뜨면서 논점이 다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이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54 대집행 이행강제금 55, 56, 57. 그러니까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54, 55, 56. 그 중에서 57번이 기출. 그 다음에 이제 64번. 이게 기출인데요. 손해배상 요건이 나왔는데 이게 요건이 이거 말고 다른 거는 딱히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64만 보시고 기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쭉 내려가서 86번 고지제도. 그죠? 고지 의무이행 소송. 86, 87, 그 다음에 89, 90. 취소소송 소송 요건이 작년에 나왔죠? 그 다음에 90번 뭐 거부 처분은 이거는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92번 재결 소송부터 93, 94, 95까지
취소소송 원고 적격 인정 여부, 취소소송 협의의 소의 이익. 사실은 소송 요건을 이제 분설한 건데, 이렇게 쭉. 그 다음에 104, 105, 106. 집행정지, 그 다음에 역시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실은 104, 105는 뭐 같은 거고. 106번 가처분. 93하고 104가 기출입니다. 93하고 104 기출. 그 다음에 110 기출. 처분사유 추가 변경. 110 기출. 그 다음에 111번 사정 판결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115에서 118까지 쫙 보시는데 115가 기출입니다. 취소 판결의 기속력. 그 다음 119 당사자 소송 기출. 민사소송과의 구별 문제가 나왔었죠. 당사자 소송 기출. 그 다음에 이제 128, 129, 130 조례. 이게 이제 조례재정권 관련돼서 그냥 이게 분설된 건데 어쩔 수 없이 다 봐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강론이죠. 근데 조례재정권 파트가 다른 시험에서는 기출문제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강론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안 보면 좋겠는데 지금 보통 3년이 이제 3년 내에 한 번씩 나와야 되는데 지금 3년을 넘겼거든요. 강론이. 그러니까 이제 올해 지금 나올 때가 됐어요. 강론이. 근데 올해 사시에서 공물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공물이 나와서 공물을 봐야 돼요. 132번 직무이행 명령 기출. 128하고 132가 기출입니다. 128, 132. 그 다음에 넘기셔서 144, 145. 이게 이제 공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149 기출. 공물 사용 관계. 공물의 특허 사용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2010년인가 이때 나왔었죠. 2009년인가. 우리 기출. 그 다음에 153-1 수용 재결에 대한 불복. 요게 이제 응용 단계죠, 이게. 근데 뭐 우리 기출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케이스 풀 때 되게 많이 나옵니다. 수용 재결.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추가된 이제 이거 단문에서 161에서 165 끝까지 다 체크입니다. 지금 다 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거 지금 합쳐서 72개 정도예요. 72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는데 하루에 이제 진도는 18개 이렇게 나가는 거 72개니까 4일만 해야 되니까 진도는 그렇게 나가지만 여러분들이 단문 준비하는 거는 8개씩만 준비하세요. 8개. 그러니까 내일 8개, 그 다음 날 16개, 그 다음 32개, 그죠? 24개 이런 식으로 8개씩으로 쭉쭉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누진제 선택해서 보는 게 아니라 누진제입니다. 그건 이제 쪽지 시험은 그렇게 보고 쪽지 시험도 아니죠. 그냥 쭉 한번 써보는 건 그렇게 하고 이제 단문 문제는 전날 배운 거에서 일단 내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4일간 할 거니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전날 배운 것으로 하면은 너무 많나? 근데 단문을 4일 만에 끝내려면은 단문 4일 만에 끝내니까 뭐 엄청 많은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막상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양도 그렇게 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툭툭툭 넘어갈 거고 오히려 여러분이 지루할까 걱정이에요. 단문만 하니까. 케이스에야 좀 뭐가 막 어려운 것도 있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래서 한 4일간 행정법에 대해서 뭐 쉽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머지 6일간 죽으면 돼요. 그죠? 다음 주 케이스 들어갈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케이스 풀 때 이제 오늘부터 혹시 이제 정리하시는 분들은 미리 본다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단문부터 한번 쫙 깔고 그다음 케이스 보시는 게 일단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시험하고는 달리 다른 과목과는 달리 왜 행정법은 항상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죠? 항상 목차가 이게 들어갑니다. 어떠한 행정행위의 처분의 성질, 재량이건 아니면 특허건 뭐 이런 얘기 꼭 이 목차 항상 빠뜨린단 말이죠. 왜 이 목차를 빠뜨리냐면 다른 민사나 형사소송과는 달리 행정소송은 공법계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행정소송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전부 행정소송에서 우리는 건들잖아요.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넘겨야 되니까 자꾸 이것이 처분성이 있냐 없냐를 밝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케이스집 보시면 아시겠지만 케이스집에서 항상 처음에 당장 그게 뭔지 알고 바로 그냥 들어가면 좋겠는데 항상 그 앞에 목차 딱 하면 처분의 성질에서 뜬금없이 이게 매일 나온단 말이에요. 행정법 할 때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상적격이죠. 이것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뭐 본안 내용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안 내용에 들어가서 재량의 일탈 남용을 따진다거나 위법하다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본안이에요. 항상 껍데기를 일단 얘가 행정소송으로 일단 들어와 그죠? 들어와가 돼야 그 다음 논의가 되는데 우리는 민사나 형소는 보통 보면 바로 본안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다른 법 영역에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낯선 겁니다. 그래서 행정법이 되게 어려울 때는 이게 자꾸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왜 맨날 처분 얘기를 하지? 왜 맨날 기속행위 재량이가 뭐가 중요한데 맨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는 다 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때문에. 그죠? 소송의 대상으로 이것을 삼을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격이 급하니까 자꾸 여기로만 들어가려고 그래. 내용 나온 것도 보면 이거밖에 없어. 가만히 보면. 뭘 했네 안 했네 이런 거 얘기 나오니까. 그죠? 케이스 보시면.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들어간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케이스를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케이스 할 때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되게 낯설죠. 그죠? 그러니까 행정법 이번에 처음 하신 분들은 아무리 다른 거 보고 오셔도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덜컥덜컥해요. 여기가. 그러니까 습관화 시켜가지고 근데 이제 어떨 때 보면 처분이 전혀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럴 때는 행정행위를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행정청 행위 중에 수많은 것 중에 행정행위가 있고 다른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룰 때는 이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때도 그냥 또 처분의 성질 막 들어가고 이러면 이제 답안지가 꼬이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건 별로 많진 않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케이스, 역시 또 케이스 할 때 주로 나오는 이제 별표라든가 이런 거. 도대체 별표가 뭐야? 그죠? 별표는 전부 다 거기 17, 18번에 나오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하고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서 있어서 특히 그게 이제 어디에 그 별표가 있느냐, 시행령에 있느냐, 시행규칙에 있느냐, 아니면 무슨 기준에 있느냐, 이제 이런 걸 따지면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걸 좀 자세히 케이스 할 때 보실 거고 지금은 그런 걱정 다 버려버리시고 4일간은 정말 단순하게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처음부터 갑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편안하게 행정법 공부하시고 내용 어느 정도 채워두시고 그러니까 일단 내용을 좀 공고히 다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풀 때는 기술적인 부분 철저히 기술이에요. 기술만 익숙하면 되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단문 보고 바로 케이스를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기술만 눈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에만 자꾸 집중을 하다 보면 나중에 케이스를 뭔지도 알지만 내용이 헝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겠는데 내용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막 이상한 말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리도 없지만 사실상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 거니까 차분하게 그래서 일단 여기 나오는 내용들 우리 70개 정도 무조건 일단 암기하시고 이제 케이스집 들어가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막 뭐라도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뭘 설명드릴지 이런 목차 기본서 목차 혹시 있으시면 뭐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목차집 같은 거 있으시면 이거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게 이제 여러분이 뭐 굳이 없어도 되는데 만약에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는요 항상 이렇게 목차 먼저 보시고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말씀드릴게요. 먼저 행정소송법 읽으세요. 행정소송법 몇 개 안 되죠. 그죠? 매번 앉을 때마다 행정소송법 한번 읽으세요.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5분도 안 걸립니다. 일단 이거부터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목차 이 집이 기본서 다 있으시죠? 기본서 없어 이런 사람 있어요? 있을 수도 있겠구나. 자, 기본서가 정 없으시면은 정말 저한테 오셔서 복사라도 해달라고 하세요. 진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차집 없으시면은 우리 저 시문과 앞에 있는 이 목차 있죠. 그거라도 보세요. 그거라도.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파트가 지금 어느 영역인지 일단 봐두셔야 됩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 단문 쓸 때 되게 중요해요. 단문 쓸 때. 그래서 단문 쓸 때 이거를 알고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이거 생각 안 하면 나중에 행정입법이랑 행정행위가 엉켜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거는 처음 하실 때 그런 얘기고 익숙하신 분이야 뭐 상관없지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지금 여기 단문집 하면서 이제 앞에 쓸 부분이죠. 그죠? 저는 항상 그 단문 준비할 때
일단 서로 준비했습니다. 서. 그러니까 이런 목차집 보면은, 아니죠. 단문집 보면 항상 의부터 들어가죠. 그죠? 그럼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의 이러니까 저는 항상 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근거. 그 다음에 좀 더 뭐 있으면 필요성까지. 이걸 저는 그냥 세트화 시켜버렸어요. 서.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들어가죠. 그 다음에 보통 단문 목차는 한 4개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결. 해가지고 이제 결에서는 보통 보면 우리가 이거 뭐 여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론 이걸 또 뭐 한자로 쓰겠다 이런 포부 갖지 마시고 그냥 대충 쓰면 돼, 뭘.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제 서하고 결은 꼭 맞추셔야 돼, 세트로요. 케이스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서하고 결은 반드시 주어지는 점수가 있습니다. 기본 세팅이. 합쳐서 5점이라든가 이렇게 꼭 세팅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통 보면 의의만 쓰고 말 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이거를 의의 쓰시면서 근거랑 필요성까지 이런 단문집 보면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의의 속에. 그거 되게 미련한 짓이에요. 자꾸 눈에 보이게 채점하는 사람이 얘 이거 썼네라고 눈에 보이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거 한 줄밖에 안 돼도 일단 근거라고 쓰셔야 돼요. 필요성 한 줄밖에 안 돼도 필요성이라고 목차를, 여러분은 내용으로 자꾸 승부를 걸려고 하는데 내용은 승부 안 돼요. 이 목차가 승부입니다. 목차가. 그죠? 그래서 목차로 항상 승부를 걸어야 되니까 목차를 자꾸 표출시켜 줘야 돼요. 근데 이제 내용은 뭐 한 줄이다. 괜찮아요. 뭐 얼굴 빨개져도 괜찮아. 어차피 직접 대면할 거 아닌데 뭐. 그러니까 목차에서 항상 이렇게 해주신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단문집이 없는 게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찾아내는 연습. 이게 단문집을 하다 보면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게 찾아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다 붙이실 거 붙이시고 그렇게 해서 나는 이 단문을 어떻게 디자인하겠다. 처음에는 내용 얼른 이제 보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1단계죠. 그럼 이제 그 다음 2단계가 뭐냐면 여러분이 복습하실 때는 그거를 내가 어떻게 디자인해야지, 이 목차를 어떻게 내 것처럼 만들어야지. 이게 고득점이에요. 근데 이제 고득점까지 사실은 좀 바라기 좀 그렇다면 그냥 내용 이해 정도만 하시고 암기까지만 하시고 암기까지만 일단 저는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되시면은 디자인까지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죠? 그래서 오늘 할 부분은 이제 바빠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빨리빨리 해야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지루해도 단문할 때 좀 참으셔야 돼요. 그죠? 이게 이제 다 살이 되고 그때 특히 좀 지루하시다 생각되는 분은 판례 열심히 외우고 계세요. 목차랑. 아시겠죠? 그 작업 일단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선생 교수님 책으로 나 싫다 그러면 다른 분은 그 다른 책으로 하세요. 그러면 뭐 관련된 책으로. 그 다음 혹시 없으신 분에서 제가 일단 목차는 좀 웬만하면 좀 적어드리려고 할 텐데. 자, 법률유보 원칙부터 한번 들어가죠. 법률유보 원칙은 이렇게 대놓고 나오긴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법률유보 원칙은 언제 써먹을 거냐면 케이스 할 때 굉장히 잘 써먹어요. 나중에 케이스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부분 케이스는 대부분 법률유보 원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법률유보 원칙이 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는 여러분이 무조건 암기 포인트죠. 그죠? 그래서 법률유보 원칙 여기 지금 나오는 게 의, 그 다음에 적용 범위, 이게 다예요. 그죠? 적용 범위에서 학설 판례 검토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문이 나올 리는 없고 보통 보면 그래서 법률유보 원칙이 뭘로 이루어졌다. 3개로 이루어져 있지만 앞에 첫 번째는 빼버리고 법률의 원칙이랑 법률유보다. 그죠? 법률유보 법률유보 원칙 자체가 거기 우리 지금 적용 범위 있죠? 적용 범위. 그죠? 적용 범위에 있어서 그 학설들. 중요사항, 이 학설 다 쓸 필요 없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 중요사항 유보설, 그 다음에 침해 유보설, 전부 유보설, 뭐 급부행지 유보설 이게 다 나오는데 이런 것도 1, 2, 3으로 해버려서 1, 2, 3. 그래서 학설은 3개 이상 넘어나가지 않게 하세요. 그죠? 학설 3개, 4개가 판례 하나랑 똑같죠? 판례가 더 점수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학설은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 1개 이상만 쓰면 돼요. 2개 정도만. 뭐 극단적으로 뭐 법행에서는 판례만 쓰겠다 이런 분도 계신데 그것도 괜찮다고 그래요. 요새는. 그만큼 학설의 중요성이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법률유보 원칙이 그 나오는 거 있죠, 그죠? 나오는 거. 그래서 법률유보 원칙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통 보시면 법치행정에서 나온다, 그죠? 그래서 법치행정에서 2개가 나오죠. 바로 법률유보와 법률우의.
그죠? 그래서 보통 요 두 개가 케이스에서 많이 검토가 돼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탁 집어서 일단 이것만 얘기한 거죠. 법률유보. 그래서 법치행정에서 이게 나왔다. 이 얘기는 어디든 써먹어도 서론에서 이렇게 들어갈 때 근거나 뭐 필요성이나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면 뭐 논점 여기 서에서 보통 보면 문제점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문제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이런 말 처음에 쓱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냥 법률유보 원칙이 뭐냐라는 것보다는 법률유보 원칙이라 하면 법치행정에 있어서 법률우위 원칙과 법률유보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법률유보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항상 의의에서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할 내용들입니다. 법률유보 원칙의 적용 범위 학설은 되게 중요하죠. 그죠? 의회 유보설 또는 중요성 유보설 그 학설 자체를 아예 암기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은 반드시 의회에서 법률을 정하라 이거죠. 헌재 판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사건 그거 헌재 판례하고 그다음 여기 이제 대법원 판례 우리 이제 대판이 아무래도 우리 헌법이 아니니까 대법원 판례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중요한 판례가 나오죠. 거기 판례 2번 대법원도 주택 재개발조합의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시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 요건 그러니까 이 지역을 어떤 사업을 개발 사업을 하려고 허가를 신청할 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뭐 75% 이상 가져와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케이스 보면 그런 것들이 판례에서 뭐로 나오느냐 판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케이스를 풀려면 그러면 판례는 그거에 대해서 본질적 사항이 아니라고 했던 판례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의회 유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꼭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단문으로 쓰고 있지만 다 사실 이게 케이스 하나하나 논점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니까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판례 1번, 2번 이렇게 나온 거 우리 못 써요. 이렇게 못 씁니다. 그죠? 여기서 나오는 10줄은 우리가 쓰면 20줄이 돼요. 그러니까 판례는 무조건 나오면 반으로 줄이셔야 됩니다. 4줄, 5줄로 줄이셔야 돼요. 여기 밑줄 쳐놓은 것들 정도만 쓰셔야 돼요.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한번 밑줄 칠 때 눈에 잘 들어온 부분 꼭 뭐가 키워드가 되는 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여기만은 써야지 해서 여러분이 좀 눈에 들어온 것들 위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2번을 많이 쓰신다면 그 주택 재개발조합의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요건은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고 네 번째 줄 본질적 사항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의회 유보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렇게 딱 그 정도만 밑에 건 안 써도 돼요. 그런 식으로 줄이셔야지. 이거 다 쓰면 이게 미쳤어. 그죠? 이거 뭐 어떻게 다 써. 그 다음에 이제 검토는 웬만하면 그냥 판례 따라가시는 게 좋고요. 판례랑 이렇게 부딪힌다면 여러분들이 뭐 다수를 따라가도 되긴 되지만. 근데 검토는 이렇게 다 못 써요. 그죠? 검토는 거기 첫 번째 단락 정도만. 법치행정의 원리 두 번째죠. 법치행정 원리라는 것은 행정을 법의 통제 아래 둠으로써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런 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죠? 좋잖아요, 말이. 그래서 이와 같은 관련돼서 중요사항 요구서를 함수하다. 그래서 검토하실 때 내가 어떤 걸로 검토하겠다는 저랑 같이 볼 때고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써서 검토하겠다라고까지 다 밑줄이 쳐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를 다음날 와서 매번 다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써보아야 이제 확실히 자기 것이 되는데 거기 그 정도. 그죠? 나머지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은 그냥 한번 읽어만 보세요. 그래서 법률유보 원칙은 이렇게 그냥 가볍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또 기출이 안 된 거고 하니까 논점은 제가 이거 케이스로 나오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릴 거 판례 중요한 거요. 그래서 이거 그냥 가볍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상 일반 원칙입니다. 그래서 행정법상 일반 원칙이 4개가 나오죠. 비례 원칙, 신뢰보호 원칙, 그 다음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근데 이 중에서 신뢰보호 원칙이랑 부당결부 원칙이 중요하죠. 그죠? 부당결부 원칙은 다른 시험에서는 뻑하면 나온 거고 우리도 케이스 논점으로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신뢰보호 원칙이 이제 바로 떴죠. 근데 신뢰보호 원칙은 이렇게 우리 시험도 보시면 신뢰보호 원칙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신뢰보호 원칙 여기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그 시무과 기출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12년도에 20점 문제로 신뢰보호의 한계를 논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신뢰보호 원칙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신뢰보호 원칙 한계 우리 그 정선 교수님 책에 보면 6페이지에 그 4번 딱 하나 있어요. 이거 어떡할 거야?
정성윤 교수님 것만 암기했는데. 그러면은 실내보호의 한계, 야 20점짜리가 별거 아니구나. 한계. 이러고 끝낼 거예요? 장난해? 시험이 장난이야?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계를 물어보면 항상 단문은요. 어떤 걸 딱 집어서 물어보죠. 케이스는 딱 집어 물어본 것만 대답하는 게 케이스라면 단문은 물어본 거에 앞뒤를 다 써줘야 됩니다. 그게 단문이 어려운 점이에요. 그죠? 한계를 물어봤으면 한계를 제일 잘 쓰는 게 중요하고 당연히 앞에 뭐예요? 신뢰보호 원칙 의의라든가 근거라든가 이런 것 앞에 있는 거 어차피 다 쓰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짧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신뢰보호 원칙 할 때 얼른 말씀드릴 거고 일단 비례 원칙부터. 비례 원칙은 역시 마찬가지로 단문으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케이스 논점에서 엄청 써먹죠. 그죠? 그래서 보통 보면 뭐 한 번밖에 위반 안 했는데 취소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거 전부 비례 원칙에 관련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수단에 있어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과잉금지 원칙 나오죠. 그중에 4개 중에 목적의 정당성 빼고 나머지 3개입니다. 3개. 그래서 적필상이라고 그러죠. 적필상. 그래서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 그래서 적합성의 원칙에서는 수단을 얘기하고 키워드가 두 번째 줄 수단. 그러니까 동그라미에 쳐보세요. 그 다음에 필요성의 원칙에서는 최소침해 원칙 첫 번째 줄, 첫 번째 단락. 그 다음에 상당성의 원칙에서는 협의의 비례 원칙, 공익하고 사익 비교하는 거 있죠? 우리 헌법에서 마지막 거.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맨 마지막 줄, 비교 형량.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키워드만 들어가게 여러분들이 밑줄을 쳐두던가 말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비례 원칙은 의의도 잘 안 써집니다. 그죠? 그래서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 관계. 비례 원칙이라는데 비례 또 써도 되나? 괜찮아, 이 정도는. 그죠? 그 다음에 근거가 37조 2항이 있다. 이런 거. 근데 이렇게 의의 및 근거. 그래도 목차 뽑아냈죠? 근거라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서라고 제가 만약에 서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 2, 3, 4, 5 행정법상 일반 원칙은 다 어디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런 거 보려면 우리가 목차지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정법 일반 원칙은 왜 들어갑니까? 행정법 일반 원칙을 왜 들어가요? 이게 행정법의 법원이에요, 법원. 그러니까 행정법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규칙 명령에도 없어. 명령 규칙에도 없어. 그럴 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죠? 불문법 아닙니까? 행정법 일반 원칙은 불문법이에요. 불문법. 우리 헌법 조문에 행정법 조문에 신뢰보호 원칙 이런 말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이제 그거에 근거에서 나오는 규정들이 몇 개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행정법의 불문법원 중에 관습법, 판례, 일반 원칙 이렇게 같이 동급이 취급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4가지예요. 근데 얘네들은 불문법인데도 불구하고 행정법 일반 원칙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위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행정법 일반 원칙을 어긴 효과. 행정법 일반 원칙이 나왔다. 그럼 마지막 4번이나 5번쯤에 뭐가 나오냐면 효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효과가 단문에서. 그때 위법하다. 위법하다라는 말을 정성윤 교수님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현 방법이 뭐라고 하냐면 이걸 어겼을 때는 법원이 취소가 되거나 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꼭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기본서, 박균성 교수님이나 이런 데 책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법하다. 그죠? 위법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취소소송 아닙니까? 무효 확인 소송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은 이 얘기나 같은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비례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 그 다음에 지금 부당결부금지 원칙, 자기구속 원칙 전부 서에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행정법상 일반 원칙,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그죠? 일반법이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처음에 들어가면 훨씬 부드럽다는 얘기죠. 이 처음에서 단문은 이 첫 단락 있죠. 서나 이 의에서 보통 눈이 한번 갑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 냈을 때 아까 신뢰보호 원칙 1개 했을 때 1개 잘 썼나? 그 2개 보는 게 2개. 교수님들이 그 채점할 때 다 안 봐요. 강사들은 다 보지. 혹시라도 빼먹고 하면 막 와서 때리고 이러니까. 강사들은 다 보지만 교수님들이 이렇게 다 안 봐요. 그냥 보면 전문가들이잖아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전문가, 왜냐하면 조교한테 맡길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볼 때는 이게 처음에 들어가는 도입부하고 그 다음에 중요 도입, 이 2개를 되게 강조해서 잘 쓰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눈에 일단 띄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내일 단문하는 거 쓴 거 제가 한번 보고 여러분한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문 쓸 때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잘 쓰는데 나는 되게 평범하다, 그죠? 일단 평범하게 일단 쓰세요. 평범하게 쓰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리고. 자, 비례원칙 가죠. 자, 비례원칙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의의 근거 보시고 내용 적필상 얘기했죠. 그 다음에 위반의 효과. 행정법 일반원칙은 전부 이 얘기가 나옵니다. 위반의 효과. 비례원칙 위반했을 때, 신뢰보원칙 위반했을 때, 자기우선원칙 위반했을 때,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했을 때 법원은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말이 뭐라고요?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위법하다. 위법하다. 그럼 취소나 무효는 뭐예요? 위법의 정도. 그죠? 위법의 정도가 약하면 취소고 위법의 정도가 강하면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렇게 쓸 것인가? 아니면 위법하다 이렇게 한 줄로 할 것인가? 케이스 하실 때는 위법하다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기 좋을 테고요. 이렇게 단문 쓸 때는 이렇게 있으면 좀 있어 보이죠? 그죠? 근데 기억이 안 나면 기억나는 것만 쓰세요. 괜히 안 나는 거 막 그거 생각하면 더 시간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쓰세요. 기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의 그 위에 행정처의 명령이 비례원칙 위반되는 경우 법원은 명령에 근거한 처분의 유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처분에 근거가 되는 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107조 2항이죠. 그죠?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행정처의 많은 명령이 불문법도 결국은 법안이니까. 그죠? 법에 위반해서 나왔을 때 여기에 얘는 이 명령이 비례원칙 위반되는 경우 여기서 또 처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소송은 이걸로 하거든요. 소송은 이걸로, 행정소송은 이걸로 하니까 이때 처분의 근거가 되는 얘를 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조질 수 있는 게 뭐예요? 107조 2항이 있죠. 헌법에. 명령 처분의 근거가 되는 처분에 근거가 되는 명령에 대해서 위헌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107조 2항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써먹어도 좋고 안 써먹어도 뭐 상관없고 107조 2항만 쓰자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어디냐면 케이스에서 뒷부분, 케이스 뒤에서 권리구제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 소송을 하거나 그 다음에 위법성을 명령의 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일단 한번 디테일하게 봐둬야 나중에 이게 자기 것이 돼요. 이런 행정법은 이런 문구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샅샅이 무슨 뜻인지 알아내고 넘어가는 거랑 뭐 맨날 쓰는 말이네 이렇게 넘어가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뭐 내 것화 되느냐 안 되느냐가 바로 이 마지막 말입니다. 항상 그 뒷끝에 있는 그거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면 그건 확실히 내 것이 돼요. 그 단문은 내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거 놓치죠? 그럼 이런 거 절대 자기게 안 돼요. 이거 안 써져요. 정말로 안 써져요, 이거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제가 되게 잘 보는 게 제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쓰려면 그걸 되게 확인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이상하다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 체크하시죠. 그죠? 체크하시고 다음날 가져오시든가 아니면 뭐 옆에 사람하고 물어보든가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신뢰보호 원칙 하죠. 신뢰보호 원칙은 자, 의의 근거 중요한 거 여기 의의 근거 그죠? 근거를 이렇게 많이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근거 판례 정도. 그래서 법치국가 원리를 근거로 신뢰보호 원칙을 인정한다. 요거는 꼭 쓰시고 이렇게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항상 의의 2줄, 근거 2줄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신의 성취 원칙과의 관계 이렇게 길게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할 거냐면 우리 시무거 보십시오. 시무거랑 같이 볼게요. 자, 옆에 같이 놓고 보세요. 시무거 보시면 신뢰보호 한계라고 했는데 의의 근거 쓰죠? 이거 원래 이래요. 그죠? 의의 근거 요건, 그리고 이제 3번이나 4번 목차에 진짜로 그 단문의 제목을 쓰는 겁니다. 원래 단문은 항상 그렇게 써요. 객관식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시무거에 보면은 근거가 되게 약하게 나왔어요. 이 시무거에 나오는 근거를 보고 이해하면 그 사람은 천재입니다. 그죠? 이거 보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근거가. 그러니까 신뢰보호 원칙은
한 학설 하나가 신의칙의 파생원칙이다. 아니다. 법적 안정성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대립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법적 안정성을 근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게 이제 결론이죠. 이유가 뭐예요? 신뢰보호 원칙은 항상 어떠한 행정청의 행위를 보고 신뢰를 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위를 했는데 믿었던 것이 이때는 적법했는데 이때는 위법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나는 그래서 국가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제 와서 웬 소리냐. 이럴 때 우리가 보통 신뢰보호 원칙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이제 이 사람이 믿은 거, 그러니까 믿은 거를 보호한다. 이러니까 법적 안정성이라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그럼 왜 신의성실 원칙은 안 되느냐? 신의성실 원칙은 계약법에서 나왔죠. 계약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개개인 간에 거래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거래관계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행정청이 이때 한번 어떤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믿은 것뿐이지 행정청이 와서 꼭 나한테 무슨 뭐 거래인 것처럼 밀어낸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신의성실 원칙은 이 경우에 근거를 보지 않겠다라는 게 정 교수님 책에 오히려 잘 나와 있습니다. 정 교수님 책에. 그래서 정 교수님 책의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신의성실 원칙은 민법에서 기원한 것인 만큼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법률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죠? 요 얘기를 빼고 여기 시묻고에서 이거를 써버린 거예요. 시묻고에 이제 정성윤 교수님 짬뽕하고 다른 것도 좀 짬뽕하고 이렇게 썼거든요. 기본서 뭐 이렇게 해서. 정 교수님 책에 오히려 좀 더 잘 나온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정 교수님 책에서는 내용을 조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식 같은 거는 시묻걸로 좀 보시고. 그러니까 최종 단계는 시묻걸로 좀 가셔야 돼요. 최소한 기출문제에 있어서만은. 정 교수님 책보다 훨씬 잘 돼 있습니다. 좀 다양하게. 그러니까 신뢰보호 한계는 정 교수님 책에 의하면 한계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한계라는 목차로 안 만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시묻것처럼 이렇게 한계로 논하시고 그러면 의 근거, 그 다음에 적용 요건. 여기서 적용 요건에서 미주알 고주말 쓰지 말란 얘기예요. 왜? 한계가 중요하니까. 그죠? 근데 지금 정 교수님 책에는 적용 요건에서 공적 견해 표명 귀책 사유가 없을 것 뭐 이렇게 해서 막 판례 적어놓고 막 엄청 했죠. 이런 거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해서 대놓고 나왔을 때 25점짜리 정도, 30점짜리 그 정도 나올 때 이렇게 쓰시는 거고, 이렇게 한계를 논하셨으면 적용 요건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적용 요건 파트는 최대한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1, 2, 3, 4로 요건을 딱 써버리시고 거기다가 판례 넣어버리시고, 시간이 없으면 그냥 판례로만 써버리세요. 시간 없으시면. 그 판례는 거기 몇 개 나와요. 지금 판례가 거기 1번, 2번 이렇게 나왔죠. 그죠? 판례도 여기에 대한 판례 엄청 많거든요. 사실은 신뢰보호 원칙 판례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공적 견해 표명에서 과장이 할 일을 밑에 있는 애가 했다. 그런 경우도 공적 견해 표명이 되느냐? 된다. 왜? 권한의 실질적인 관계를 본다 이거죠. 그죠? 그게 판례예요. 그 정 교수님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그죠? 그 판례 중요합니다. 공적 견해 표명의 유무의 판단 기준에 관련해서 판례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하게 된 경위 및 상대방의 신뢰가 마지막 줄만 아시면 돼요. 실질에 의해서 판단한다. 이거 언제 써먹어요? 케이스 할 때 써먹습니다. 케이스. 그죠? 이거 케이스 논점으로 써먹을 건데 지금 여기는 신뢰보호 한계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쓸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판례고 어쨌든 신뢰보호 적용 요건은 이거 어떤 거 보면 4개, 어떤 거 보면 5개. 그죠? 여러분이 4개로 할 건지 5개로 할지 여기서 집에 가서 정하셔야 돼요. 이거 볼 땐 4개, 이거 볼 땐 5개. 그러면 혼자 바보 되는 거예요. 그죠?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4개건 5개건 하나만 택해야 돼. 욕심이 많으시면 5개. 나는 간단하게, 무조건 나는 간단하게 할래. 그럼 4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의의에서 보통, 요건은 의의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의를 쓸 때 요건이 같이 나옵니다. 왜? 의의를 분설하면 요건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거기 신뢰보호 원칙에 의해 나오는 행정청의 어떠한 언동 끊고, 국민의 신뢰를 갖고 행위를 한 경우 끊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끊고, 그죠? 그리고 하나 빠진 게 인과관계. 이런 식으로 해서 넣으면 그게 의의와 요건이 동시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의의할 때 요건을 같이 봅니다. 의의 따로 요건 따로 하시면 이 사람은 되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의의하고 요건 꼭 같이. 그러니까 의의가 되게 중요해요. 의의를 잘 쓰면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처분 같은 경우는 법조문에 있으니까 그런 거 외우지 마시고, 그런 건 그냥 법조문 보면서 여러분이 끊는 연습만 하시면 돼요. 원고 적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12조 보면서 끊는 연습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울 게 있고 안 외울 게 있고. 그래서 소송법을 자꾸 읽으라는 얘기는 소송법에 나오는 것들이 내가 암기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유추해서 뽑을 수 있는 것들. 그걸 자꾸 아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나중에 뭘 합니까? 케이스는 뻔하게 뭐냐면 권리구제 방안이 나온단 말이에요. 권리구제 방안이나 이런 걸 결국 검토하니까 결국은 소송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송법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여기서부터 쭉 이게 앞에 것이 연결이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양쪽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항상 집에 가서 복습할 때는 식사하시고 가시면 무조건 소송법부터 먼저 천천히 읽으시고 그 다음에 복습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죠? 목차 이렇게 같이 연결해 보시면서 그 다음에 자기 연습장에다가 여기 있는 목차 안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목차 따로 만드세요. 이거 여기 있는 거 다 내 거 될 것 같죠? 욕 안 나오네. 자, 욕하면 안 되니까. 절대 자기 거 안 되니까 자기가 목차집을 따로 만들고 이것도 되게 괜찮아요. 그것도. 물론 시간이 좀 걸리고 귀찮긴 하지만 그렇게 이거 아무리 형광펜 치고 별 5개 넣어도 내 거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글씨로 내가 만들어야 그게 진짜 자기 나중에 됩니다. 이게 처음에 몇 개 안 되는 거, 이 정도면 되겠어요. 나중에 실제로 여러분이 수십 개 되는 거 한번 보시면 내 글씨로 된 거랑 다른 사람 글씨로 된 거는 달라요. 그런 거 항상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례 거기 암기하시는 거 판례 같이 볼까요? 선행조치를 공적 견해 표명. 시무 거. 보호가치는 신뢰 형성 과정에서 규칙 사유가 없을 것. 귀책 사유로 하면 시무 것도 많아요. 이 판례. 길죠? 이것도 한 3줄로 줄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귀책 사유가 없을 것. 귀책 사유로 하면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 부정행위 기인한 것이거나 네 번째 줄. 하자가 있으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을 알지 못한 경우. 그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신뢰보호권. 그래서 그렇게 딱 여러분이 줄이는 연습 꼭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뢰보호 원칙이 한계죠. 근데 정 교수님 책은 너무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시문구에서 늘린 거죠. 그래서 신뢰보호 한계를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법률 적합성 원칙과 충돌, 공익과 충돌, 사정 변경. 이런 식으로 해서 한계를 넓혔죠. 그죠? 그 얘기가 정 교수님 책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뢰보호 한계 이것만 기억이 나는 사람은 뭐 없어. 쓸 게 없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 안 한 게 시험장에 나오면 이제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미 나온 것까지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다 해두셔야 됩니다. 자, 신뢰보호 원칙. 법률 적합성하고 부딪힌다고 그랬죠? 그죠? 아까 이거요. 적법한 거, 이때는 적법했는데 법이 개정돼서 위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대로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하면은 자기는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법률 행정청은 예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거는 위법한 거라 나는 역시 적법하니까 너에게 무슨 허가를 취소하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허가 신청에서 더 이상 연장 안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렇게 법률 적합성의 문제랑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신뢰 결국 이 위법을 인정하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신뢰보호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게 법률 적합성과의 충돌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학설이 있지 그러니까. 그래서 법률 적합성 국가가 한 거니까 법률 적합성으로 가자는 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니다. 동의설로 가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신뢰보호 원칙 여기는 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학설이 꼭 3개 나오는 건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무조건 또 신뢰보호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이익형량으로 가요. 이익형량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보호해주면 다른 사람이 깨질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공익과 충돌입니다. 공익과 충돌. 그래서 거기 판례 나오죠? 그죠? 그래서 판례 나오고 보시면 건축관계에 있어서 이거 길어. 이걸 어떻게 다 써? 마지막 줄. 비교 교량하여 뭘 비교 교량한지 그 여러분이 알아서 챙기시고 건축주의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뭐가? 하자로 철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뢰를 희생시키려면 다른 거와 비교 교량해 봤을 때 건축주의 이익을 그러니까 공익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판례는 뭐예요? 비교 형량한다는 얘기예요. 비교 형량. 그러니까 주체 그 다음에 내용 그렇게 딱 2개만 대충 해서 판례를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그 다음 사정변경. 사정변경 케이스에서 많이 나옵니다. 사정변경은 신뢰 형성에 기초된 사실관계가 사후에 변경된 경우. 이 경우에는 신뢰보호 주장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이 정도 바뀌면 나라도 이거 취소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예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 공적 견해 표명 후에 그 전제가 된 사실적 법률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러한 견해 표명은 효력을 잃게 된다. 라고 해서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사정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이제 저기 실내보호의 한계에서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이게 그 결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결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말 만들어서 집어 넣으세요. 억지말 같죠? 결국 실내보호 원칙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결이야. 근데 그게 2점, 1점, 배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한계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4번에 결 이런 식으로 해서 꼭 말을 넣어두세요. 그래서 실내보호 원칙의 한계는 결국 어떤 겁니까? 법률적 합성, 공익, 사정 변경에 의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정 교수님 책 보시면 관련 논점에서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실권의 법리는 뭐 됐고, 실권의 법리는 뭐, 실권의 법리에서 판례 하나만 알아볼까요? 거기 4번에 그 개인 택시 운송사와 면허 취소 판례 있죠. 1년 10개월짜리하고 3년짜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 써먹을지 모르니까 한번 일단만 알아주시고, 거의 뭐 객관식 같은 건데, 이거 객관식에서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택시 운송, 그러니까 개인 택시가 뭐 위법행위를 저질렀는데, 바로 취소를 안 하고요. 1년 10개월이 지나서야 취소를 했어요. 그럼 원래 바로 취소돼야 되는데 취소권 행사 안 한 거니까 이게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느냐가 문제됐단 말이에요. 그때 판례는 아니다. 그 정도면 뭐 바로 한 거나 1년 10개월 지난 거나 별 차이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취소 인정, 적법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어요. 3년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실권의 법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이게 있다. 그냥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급 적용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이거 헌법할 때 많이 했죠. 그래서 진정하고 부진정은 헌법에 나오는 그 내용이니까 괜찮습니다. 이거는 뭐 대충 됐고. 그래서 이제 신뢰 원칙을 다 쓰시오 이러면 사실은 이 논점까지 다 쓰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점수 배점이 신뢰보호 원칙은 30점짜리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예상해서 여러분들이 이걸로 하시되 신뢰보호의 한계가 나오면 이렇게 또 치묵것처럼 이렇게 또 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도대체 뭐 하라는 얘기냐? 내가 출제자가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나와도 하실 수 있대. 그럼 역시 기본은 뭐예요? 신뢰보호 원칙 전체 통설이죠. 통설. 그죠? 관련 논점 전까지는 확실하게 챙겨 두시고 위반의 효과, 위반의 건 똑같잖아요. 이건 다행히 나머지 불문법이랑 다 똑같죠. 그죠? 뭐라고 나있어요? 여기 교수님 또.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확인할 수 있다. 똑같잖아요. 위법하다는 얘기예요. 위법하다. 그 다음에 헌법 107조 2항 내역이 나오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 내오고 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문법 원칙 위반 나오면 그 효과와 권리구제는 이게 세팅입니다. 세팅. 딱. 그죠? 세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같이 다니는 애들. 관련 논점은 크게 그 실권의 법리라든가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목차가 이게 잘못 나왔죠? 라가 아니라 아마 2번인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정법 일반 원칙만 하고 쉽게요. 근데 나머지는 좀 괜찮습니다. 그 자기구속 원칙하고 그러니까 시간당 제가 보통 한 5개 정도 할 거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쉬는 시간 제가 10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자기구속 원칙. 자기구속 원칙에서는 역시 당연히 똑같이 쓰죠. 의의 근거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 다 쓰면 끝납니다. 그래서 동종 사안에 대해서 케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A가 갔을 때는 허가인데 나는 왜 불허가냐. A가 한 대로 똑같이 했는데. 그죠? 그게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죠. 얘한테 했으면 나한테도 해줘라.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저는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은 의의를 외우세요. 그죠? 그 다음에 근거는 당연히 헌법상 평등원칙. 자기구속이랑 맨날 똑같은 건 평등이죠. 왜냐하면 얘한테 한 것처럼 나한테도 해주라니까 평등원칙입니다. 근데 대법원은 평등원칙하고 신뢰보호원칙을 둘 다 근거로 했다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 이거 역시 케이스 논점 중에 하나인데 내가 처음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구속 원칙은 행정선례라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갔다 왔는데 나도 되느냐. 이게 1번이고 내가 2번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인데 내가 갔는데 얘가 없었던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예요. 내가 첫 번째. 그럼 내가 첫 번째도 나는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을 주장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인정되지 않을 것 같죠? 그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있어야 내가 그 예를 보고 간 건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할 것인가? 그런 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예기관행이라고 합니다. 예기관행. 거기 5번째 줄. 예상되는
관행이란 얘기예요. 앞으로 이것이 관행으로 될 것이다. 무슨 부채도사야? 그죠? 근데 그 얘기 관행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학설이에요. 학설은 편하죠. 두 개. 불효설, 필요설. 선례가 필요하다, 선례가 필요 없다. 선례가 필요하다는 건 논거가 쉽게 나옵니다. 아무래도 한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선례 불효설은 어떻게? 나중에 이로와 같은 재량 행사가 예견된다. 아까 그 얘기관행 그 얘기 쓰신 거예요. 판례가 중요하죠. 판례는 그냥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량 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어. 선례 필요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사실은 해석인데 선례 필요설의 입장이라는 그러니까 판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 특히 법행하실 때는 판례가 어떤 학설을 따른다란 말은 되도록 자제하세요. 그죠? 다 채점하시는 분이 판사님이니까 학설 따라간다는 걸 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사시나 이런 거 보면 교수님들이 하니까 판례가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어떤 교수님 막 입 쫙 찢어지고 막 좋아하겠지만 여러분은 전부 판사가 채점하기 때문에 내가 이 학설을 따라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판례는 판례대로만 써오세요. 어떤 학설을 따라간다라는 말은 굳이 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나는 판례대로 이렇게 가겠다. 차라리 그렇게 쓰지. 판례는 어떤 사람은 시험 봐봤더니 자기도 습관이 든 거예요. 그리고 판례는 무슨 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습관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꼭 제가 내일 채점하고 이럴 때도 그런 거는 꼭 제가 X를 3번 그을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찢든가. 그래서 자, 그 검토는 뭐 여러분이 검토는 사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법행에서는 웬만하면 판례 따라가라. 선례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기 구속의 한계는 이게 이제 여기가 조금 보셔야 되는데 자기 구속의 한계는요. 거기 두 번째 단락. 위법한 경우에는 자기 구속 원칙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게 신뢰보호 원칙이랑 차이점이에요. 신뢰보호 원칙은 그 신뢰가 준 행위에 대해서 거기가 위법해도 별 상관없어요. 그죠? 왜냐면 거기에서 예전에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자기 구속 원칙은 얘한테 해준 게 위법인데 그 위법 나한테도 해달라. 이건 안 되죠. 그죠? 불법에 있어서 평등이잖아요. 불법에 있어서 평등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신뢰보호 원칙에서 그런 말 안 해도 되거든요. 왜? 어차피 걔는 위법해지니까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인정해 주라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위적법 문제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 구속에 있어서는 불법에 있어서 평등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얘기는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이게 나온다면 위반의 효과는 어때요? 똑같죠? 그죠? 두 번째 단락. 법원은 위법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다. 왜? 위법하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국가배상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건 똑같으니까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당결부. 부당결부하고 이제 언론. 자,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케이스 논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파트 건설허가를 낼 때, 기부 체납해라. 그 아파트 부지 앞에 있는 도로, 에 대해서 뭐 기부 체납하라 이런 건 이제 보통 부당결부죠. 그래서 부당결부 원칙이 나오면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관련성이다. 그죠? 그래서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에 있어서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 근거는 뭐예요? 법치국가. 법에 없는데 함부로 결부시키지 말라죠. 그죠? 그러니까 법치국가 원리예요. 그 다음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니까 자유금지 원칙. 그죠? 법치국가 원리, 자유금지 원칙. 이게 근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 아까 제가 행정법사 1번 원칙 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앞에다 전부 다 뭐예요? 서에서 만약에 들어간다면 한 줄 정도만 꼭 써주시면 좋겠다. 제 소망까지는 아니고 저의 그냥 작은 바람이라면 이건 이제 행정법상 그 법원으로서 그죠? 일반 그 규정이 없는 경우에 명문 규정이 없을 때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되는 바 그 중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괜찮다는 겁니다. 한 줄 정도만. 한 줄이 추가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보는 사람이 달라지니까요. 자, 적용 요건 크게 두 가지죠. 원인적 관련성, 목적적 관련성. 근데 이 원인적 관련성하고 목적적 관련성은요. 이상하게 잘 안 써줘요. 진짜 안 써집니다. 원인적으로 관련성이 없어야 된다. 목적적으로 관련성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써도 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그런 식으로 써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게 뭐라면 원인적 관련성은 직접적 인과관계가 원인적 관련성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목적적 관련성에서는 특정한 행정 목적의 추구에 있어서 관련성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같은 맥이긴 하지만 그거 여러분들이 암기 조금 더 신경 쓰십시오.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원인적으로 관련성 없다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자, 위반의 요건은 아까 똑같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당결부원칙 케이스가 이겁니다. 두 개. 부관하고, 그 다음에 운전면허. 그 왜 혼자서 여러 개 딴 거 있죠? 그죠? 그 판례가 두 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면, 케이스에서 혹시라도 그 얘기가 나오면, 이거 부당결부 운전칙 써야겠네? 이게 되는 겁니다. 그죠? 대표적인 게 일단 부관.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보시면,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주택가와는 아무 관련 없는 무슨 뭐 강당을 기부채 남아라 이런 거 있잖아요. 케이스에서 좀 이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강당을 왜 시에서 쓸 강당을 왜 내야 돼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부당결부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이것이 어떠한 행정 처분이라면 이것을 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붙인 거죠? 거기다 붙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부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케이스를 풀 때는 뭐예요? 이것은 부관이다. 따라서 이 부관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 것, 이것이 부관이라는 걸 밝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부당결부다. 그래서 벌써 논점이 두 개가 나온 거예요. 부관하고, 그 다음에 부당결부 금지원칙. 요 두 개를 써주는 겁니다. 케이스에서. 그죠? 출발점은 여기에요. 부당결부 금지원칙의 논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줄에 아무 관련 없는 걸 어떻게 판단하냐. 그게 이제 원인적 관련해서 목적적 관련해서. 이건 케이스 할 때 이제 밝히실 겁니다. 여기서는 자세히 안 해도 돼요. 다행이죠? 그러니까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본. 이거 밝히는 게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하자 정도는 취소됐고. 그 다음에 여러 운전면허 판례 두 개입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한 개 운전면허증만 발급하고, 통합관리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원칙이 돼요. 이거 안 써도 돼요. 자, 일단 판례 거기 보시면 일종, 보통, 대형, 특수. 근데 이 사람이 특수에 해당하는 레카차죠. 우리가 흔히 그 견인차. 레카 크레인을 운전했을 때 이거는 레카차만 취소시킨단 말이에요. 다른 거를 모두 취소시키면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합니다. 왜 관련도 없는데 했냐 이거예요. 이때가 관련이에요. 그죠? 관련도 없는데 왜 하느냐. 그런데 밑에 거 보면 일종 보통 면허를 딴 사람이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그죠? 오토바이 운전까지 하는데 이 사람이 일종 보통으로 면허가 취소될 때 원동기도 취소시켜요. 위에 거는 하나만 취소했는데 왜 이거 밑에 건 다 돼요? 판례가 그죠? 판례의 근거가 뭐냐 이거죠. 하나는 독자적으로 봐야 되고 나머지는 다 되냐. 이건 어떻게 구분하시냐면요. 레카차, 보통, 대형은 어떻게? 다 따로 땁니다. 그죠? 하나 딴다고 해서 나머지, 레카차 딴다고 해서 보통 생기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독자성이 인정되는 거고. 하지만, 보통 따면 우리, 이종이나 이런 거 따면 요새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오토바이 운전면허 또 같이 있었거든요. 그죠? 원동기. 요새 원동기 따로 따더만. 그러니까 원동기 이런 거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얘는 이거 취소시키면 이것까지 같이 취소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면허증 하나로. 근데 아까 레카차 같은 경우에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따로 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굳이 여러분이 쓸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쓸 내용은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암기할 때 도움이 되라는 거고. 그 정도만. 예. 그러면은 우리 잠깐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죠? 실제로 우리 지금 1시간 15분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잠깐 10분 쉬었다가 또 나머지 5개 이제 사인의 공포병이 여기 나오니까 사인의 공포병이도 또 중요한 파트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4일간에 일단 계속 그냥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 그것만 하세요. 그것만 신경 쓰세요. 그리고 내일은 괜찮아요. 내일은 기분이 좋습니다. 몇 개 외울 게 안 되니까. 그러나 다음 주 월요일쯤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판례 점점 늘어나니까 그죠? 그래서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문 마지막 날 그렇잖아요. 72개에서 그 중에서 딱 2개 맞으면 그 중에서 몇 개 제가 찝어서 물어볼 때 목차가 바로바로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게 나오면은 합격. 됐습니다.